자, 오늘 기업가 정신 창업 인프라 구축하기 타입이고요. 우리 오늘 챕터로는 총 4개 챕터를 할 겁니다. 책을 읽고 계신 거죠? 예. 예, 책 읽고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7장, 8장, 9장까지 했는데 오늘 10장까지 그냥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까지 키 핵심 되는 내용들을 쭉쭉쭉 뽑아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책을 보다 느낀 건 뭐냐면 이제 감각이 약간 미국적 감각의 입장에서 많이 써갖고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여지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측면보다는 그 문화가 달라서 좀 약간의 오해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가볍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7장에는 이제 돈의 흐름을 쫓아라인데 거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파레토 법칙이란 말이 되게 유명한 법칙이에요. 파레토란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 자, 파레토 법칙 말해볼까요? 파레토 법칙. 혹시 8대2의 법칙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8대2의 법칙. 8대2의 법칙. 이게 흔히 말인 거예요. 뭐냐면 보통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갖고 있더라. 또 저것도 있어요. 개미 이런 거는 일은 80%의, 그러니까 항상 모든 조직이 20%는 놀고 있더라. 심지어는 저기 누가 개미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20%는 항상 놀고 있더래. 그래서 이 개미 학자가, 곤충학자가 그 놀고는 개미를 20%를 뽑았다가 빼놨더니 이제 나머지 개미들 중에 또 20%가 놀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8대2의 법칙이 잘 맞는 것 같다. 항상 한 2대8의 법칙으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다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부익부, 빈익빈 계속 부익부, 부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절대 다수의 부를 창출하는 이건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자본주의 체제가 강화되니까 20대 80 법칙이 아니라 2% 대 98, 2%의 부자가 98%를 가져가는 뭐 이런 체계까지도 가버렸죠. 어찌됐든 8대2의 법칙이 있고 여기에 기본 핵심은 뭐냐면 소수의 핵심이 부를 창출한다. 그게 이제 핵심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면 이 가로축이 회사의 순이에요. 1등 하는 회사부터 20등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 1x, 5x, 10x는 뭐냐면 몇 배 수익을 남겼냐. 투자한 만큼 돈을 벌면 1x고 5배 벌고 10배 벌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기업들이 나오면 우리가 체감을 느끼는 거는 한 1등 하는 기업은 투자한 거에 한 4배 정도 벌고 나머지 기업은 이렇게 될 거라고 느껴지는데 실제 벤처 기업을 보면 그 소위 말하는 탑 클래스에 드는 회사가 거의 절대 부를 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가져가는 부가 얼마 안 된다 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수학 체증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더더욱이나 벤처 기업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그래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처음에 회사가 딱 시작해요. 이걸 거듭 제곱의 법칙인데 뭐 제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막 새로운 업종의 회사가 시작하면 1등 하는 기업이나 10등 하는 기업이나 다 수익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고만고만해요. 처음에 이 새로운 산업이 시작됐다. 예를 들면 새로운 커피 비즈니스, 뭐 카페 비즈니스 시작했다 그러면 다 처음 시작하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대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돈이 몰리고 경쟁을 하고 막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1등, 2등, 3등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순위가 막 달라지면서 이렇게 바뀌어져요. 1등 하는 기업은 다른 데보다 한 4배 이상 수익을 걷고, 딴 데는 그냥 본전 정도 하고,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전에는 뭐 다 돈 투자한 만큼만 벌고 이런데, 이것이 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확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옛날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은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 몇 개 없어요.
빅5, 뭐 빅10 안에 다 들어가죠. 근데 옛날에 100년 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막 만들어낼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자전거 포만큼 자동차 회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동네마다 자동차 회사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자동차, 뭐 이런 자동차, 저런 자동차 해서 미국만 해도 한 몇천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서로 막 경쟁하다 보면 뭐 동네만큼 하다가 그 중에 히트치는 상품 나오고 그러면 모델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잘 못하는 회사가 많은 사람이 이를 뭐 인수입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최근에는 빅5 자동차 회사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모든 업종에. 지금 보면 각종 사람이 드론도 만들고 뭐 3D 프린트 만든다고 막 하잖아요. 결국 드론이나 이런 거가 이제 사람들이 막 만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말고 저 사람도 말고 동네 옆집 아저씨도 만들고 다 만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시장이 확 커지고 핵심 기업 몇 개만 싹 남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 안 나서 도산하는 이런 구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우리 투자하는 입장일 때는 결국 1등할 회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생각합니다. 이윤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더 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더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8대의 법칙이 들어가니까. 이게 첫 번째 돈의 흐름을 잘 쫓아라. 이런 돈의 흐름을. 그러니까 뭐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전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신천 가보면 소위 말하는 그냥 조그만 한 사무실에서 전기자동차 만들고 아마 조금만 보세요. 아마 3, 4년, 5년 뒤면 동네 사람들도 막 이재경 오늘도 전기자동차 회사를 차리고 있을지도 몰라. 김소영 우리 조교수님들 전기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있을지 몰라. 그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들고 막 그래. 막 다 만들어요. 그러다가 여러 플레이어들이 살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막 판이 정리되고 핵심 빅 플레이어들이 남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방도 동네마다 다방이 있었죠, 그냥. 근데 다 프랜차이즈가 그냥 다방이죠. 주인이 오너인 사람이. 근데 지금 보면은 개인 브랜드의 혼자 하는 그 커피숍은 거의 지금 없고 상대적으로 빅플레이의 프랜차이즈 업체들만 남고 있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소매 유통업도 그래요. 동네마다 연세점이 있었어요. 연세점 있잖아요. 구멍가게. 그쵸? 근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대형 할인 마트 또는 백화점 뭐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제는 편의점 이런 체제로 해서 소위 말하는 브랜드가 아닌 빅플레이어가 아닌 면세점 심지어는 구멍가게조차도 없어지는 상황들이죠.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물도 그렇다 그죠? 음식물도 모두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햄버거는 우리 햄버거를 어디서 먹죠?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햄버거를 먹죠. 햄버거는 고급 식당에서 요리사가 전문적으로 만든 업이 햄버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판매가 되는 시스템에서 소위 말하는 빅 플레이어로 바뀌어서 맥도날드 이런 체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주 작은 햄버거 전문 요리집은 소수로 이제 남아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사업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챕터의 목적이에요. 판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항상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큰 기업이나 두 번째 기업이나 별로 매출이나 수익 창출이 별로 비슷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막 경쟁을 하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있죠? G마켓,
11번가 옥션, 뭐 쿠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 지금 어디가 있냐? 요쯤 와 있어요, 요쯤. 그래서 뭘 하냐면 빨리 다른 데 죽어라 이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3, 4위는 다 없어지길 바라고 합병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이 독점으로 가려고 이 짓을 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미국은 벌써 이렇게 갔죠?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이걸 다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쿠팡이니 뭐 이런, 소위 말하는 티켓몬스터니 뭐 이런 여러 회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이따 확 위로 올라가 있죠. 이런 형태로 올라가 버리면 뭐냐면 새로운 신규 소위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나 이런 유통 비즈니스는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깨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말고 새로운 판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뭐 독점, 새롭게 접근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의 독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못 들어가죠. 우리 그때 이성조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독점의 영역을 찾지 않으면 이런 데로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예. 자꾸 선물을 갖고 오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선물 소리가 들려요. 자, 선물 맞죠? 네. 예, 선물. 다 선물 소리예요, 선물 소리. 선물 뭐 갖고 오겠지? 예? 거긴 누구요? 창시의회가 적혀있는 컵. 아, 맞아. 유리컵. 누가 갖고 오기로 했죠? 예? 아, 그렇구나. 예. 8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란 타픽의 8장입니다. 8장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8장 얘기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아까 새로운 영역이라면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거의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이 시장 들어가면 안 돼. 신규 사업자는.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을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이런 얘기가 드는 거야. 아유, 그게 어딨냐 이제. 새로운 거 할 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1940년대 미국의 특허청의 특허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더 이상 특허청을 미국에 없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자기가 그만둬야지 모르겠다. 왜? 더 이상 발명품 나올 건 다 나와서 더 이상 발명할 게 없다. 라는 얘기를 1940년대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관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내가 5년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이런 사업 해볼 텐데.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장담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5년 뒤에 가면 2017년도에 내가 잘합니다. 그거 지금 요거 하고 있을 텐데. 그럴 거라는 게 그럴 거. 그러니까 근데 그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 그게 안 보이는 거 봤더니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점진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실적만 쌓는 일만 해요. 돈만 벌고. 여기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교수들 같은 경우는 아주 혁신적인 논문 쓴 생각 아니고 별로 아무도 안 읽을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실적을 쌓기 위한 논문만 쓴다는 거예요. 뜨끔했어요. 왜냐면 교수들이 논문 써야 되는데 왜 논문 쓰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실적 때문에 쓰거든. 근데 아무도 안 읽어. 뭔 느낌인지 네. 논문을 써요. 글을 써요. 왜 써? 실적 때문에. 본인도 안 읽어. 그러니까 논문 실적하면 본인 실적 쌓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본인도 읽지 않을 논문을 쓰는 거죠. 이걸 판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뭐 교수로서 평가 지역 척도가 논문을 몇 편 썼냐 이런 게 평가 척도에 그것만 쌓으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조금씩 개선되는 삶을 살고 이러려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판을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점진주의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위험 회피. 이거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걸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걸 돈 까먹으면 어떡하지? 우리 조 교수님처럼. 지나보니까 두렵대. 맞아요? 어떻게 돼? 집에 쫓겨나? 실패하면? 네. 남자친구 안 만난다고 그래? 아니 상처받아? 그럼 위험 회피.
물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너 이러려고 이러냐, 집 나가. 뭐 남자친구가 더 이상 만나자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러려고 사업하면서 아마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할 수도 있어요. 이러서 이따위 걸로 사업을 하자고 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듣겠냐 이거죠. 위험의 피. 뭐 듣지 뭐. 뭐 언젠가 집 나가려고 그랬는데 뭐. 아유 남자친구가 뭐라고? 아유 이걸로 이런 정도로 헤어질 거면 잘 헤어졌다. 아유 너만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유 욕 먹을 거. 아유 내가 오래 살려나 보지. 욕 많이 먹으니까 마음이 튼튼해지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 회피.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뭐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일들이 제일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뭐 많이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한 일들이 자꾸 생각난대요. 일단 임종은 엄마한테 그거 해봤었어야 되는데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거죠. 예. 근데 제 나이 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50을 찍었잖아요. 내가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또 30대, 40대 요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게 막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별로 후회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때 그런 선택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그냥. 그러면서 지금도 저질러 뭔가 이렇게. 후회도 되지. 뭐 생각 더 한다고 저 잘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사는 거죠. 그냥 뻔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사한 일준이.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편안하게 산다고 도전하지 않아요. 교수들이 창업하면 망한 이유가 이래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편안해요. 절박함이 덜해요. 그런데 창업을 하니 열심히 안 하죠. 치밀하기도 안 하고, 그러니 망하죠. 그래서 벌써 내 삶이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있다. 아니잖아요. 우리 돈도 많고 평안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더 말아먹어 사실은. 부자가 뭐 올해 대를 이어서 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한양대에 한 강의를 해주러 갔었어요. 지도 교수님이 강의를 좀 요청 들어서.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냐면 Yes MBA라는 프로그램이에요. Yes MBA. Yes MBA가 뭐냐면 뭐 영 앙트러프로십 S가 뭐지? 하여튼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세 경영인들을 위한 MBA 프로그램이에요. 이세 경영인. 이세 경영이니까 부모님이 보통 중견기업을 하시죠. 근데 이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본인이 창업주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분들이 맨 처음에 창업을 하라고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다음에 힘든 환경에서 업을 해갖고 성공을 시킨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잘 못 시킨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본인의 회사가 본인이 노력해서 꽤 큰 규모가 됐어요.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봤더니 자식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Yes MBA.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뭐냐면 갑자기 얘한테 교육을 못 시켰지만 얘들의 벌써 삶들이 편안해져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면 뭐 차들이 기본적으로 좋아. 뭐 절반, 뭐 상당수가 뭐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죠. 이제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부모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편안하게 산다면 도전하지 않는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플래트니스. 세상은 평평하다라는 그 책도 있거든요. 그 책에서 따온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업 아이템 생각났어. 그러면 순간 이 생각. 내가 평범하면 내가 생각할 정도면 벌써 누군가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미리 접어버려. 세계 어딘가는 내가 이 아이디어 있어. 나 말고도 이런 생각을 지구 인구 몇 명인데 하고 있겠지. 에휴, 하다가 총 왔다 경쟁되면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미리 접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이 저자의 의견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눈에 보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실적들 쌓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중요한 일들은 별로 인생으로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할까 두려움. 세 번째, 이미 뚱뚱뚱뚱 잘 살아. 절박함이 없어. 네 번째, 아유, 자, 뭐 미리미리 포기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딱 봤더니 벌써 누가 얘기해. 내가 사과 아이디어를 막 딱 했더니 바로 다른 사람이, 그거 벌써 누구누구 하고 있는 거야. 확 접어버려.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딱 한마디 얘기해. 그랬더니 바로 이제, 아이, 그거 저기 누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기가 확 죽어. 그 얘기 있잖아요. 내가 좋은 아이들 진짜 생각해서 딱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거 저기 있던데? 그러면 기분도 상해. 며칠간 고생을 생각해. 상하고, 에이씨, 그리고 그냥 안 해버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했던 그 회사도 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또 망해버리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넘버원을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 제가 보기엔 최소한 5년은 빨랐어요. 그리고 초기에 페이스북보다 성능 기능은 훨씬 좋았어. 전 세계 넘버원이었죠.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사이즈가 크지 않았어요. 왜 사이즈가 크지 않냐면 그냥 한국에서만 채권을 자시하겠다. 한국에서만 채권을 자시하겠다. 근데 그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내가 뭐 나는 더 말고 그냥 진주에서만 그냥 1등 할래요.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니 뭐 제가 그냥 나는 그냥 삼천포에서만 1등하고 내가 무슨 뭐 전국을 노려요? 근데 이상해요. 처음부터 전국 글로벌을 노리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진주도 못 지켜. 딴 데서 오는 것 때문에 못 지키는 날이 와요. 그래서 싸이월드가 망했던 거는 처음부터 글로벌로 가지 않고 뭘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죠. 그에 비하면 지금은 네이버나 라인 서비스 같은 건 엄청나게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 중국은 좀 달라요. 중국의 소위 말하는 위챗 서비스나 이런 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소비자 숫자가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수 시장의 인프라가 있더란 얘기죠. 근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글로벌의 전 세계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거 이후로만 해도 나중에 한국에서 그 서비스를 못 지킬 날이 오죠. 대표적으로 아래 한글이 그래요. 아래 한글. 아래 한글은 충분히 글로벌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 판을 작게 잡았던 서비스죠. 그래서 처음부터 최근에 들어서는 신규 사업자가 특히 IT 업계나 전 사업자가 전 세계, 그러니까 지역에 있지만 전국 단위 서비스를 할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러면 꼬치집을 한다, 양꼬치집 한다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진주에서만 조그맣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편의 그림은 전국 단위 서비스 향후에 봐서 글로벌 갈 것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판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주에서도 못 지키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 젠 설명했을 때 이 설명은 소영쌤은 들었고 들은 적 있나요? 하도 이제 중간에 땡땡 쳐갖고 했는데 못 들은 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한 10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모든 사진계는 필름을 현상을 해갖고 썼죠. 그때 필름의 양대 산맥이 두 가지죠. 하나가 코닥, 하나가 후지필름. 알죠? 코닥, 후지필름, 양대 산맥이죠.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 모델은 뭐냐면 이나지예요, 이나지. 이나지가 비싸거든. 자, 그러면 지금은 필름 현상에서 이나에서 쓰는 거 거의 안 쓰잖아요. 저 두 회사가 어떻게 됐죠, 지금? 후지필름과 코닥이 어떻게 됐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됐을까요? 후지필름과 코닥이.
어떻게 아세요? 제가 얘기한 거 들은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용 안 하니까요. 예, 맞아요. 근데 들은 적 있어요? 아, 그냥 찍은 거예요? 아니 교수님 강의 내용 봤어요. 좋은 자세요. 아, 훌륭해요. 아유, 동영상 이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은퇴자의 공부법. 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 크게 될 분이세요. 우리 이제. 제가 보니까 정 대표님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예, 공부를 사랑해. 예, 좋아요. 그 코닥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닥은 망했고 후지필름은 안 망했어요. 근데 코닥에 대한 히든 스토리를 더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코닥의 연구소가 되게 유명했어요. R&D를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연구소에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갖고 그 이제 알렸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니,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를 잡아먹는 기술 아니야. 디지털 카메라는 게 인화지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인화지에서 얻는 수익이 엄청난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오면 인화지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접어. 개발하고 접었어요. 그대로도 계속 수익이 났죠. 돈이 벌었어요. 근데 결국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여기서 시작된 게 다른 회사에서 보편화되니까 정작 이 회사는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갖고도 이걸로 새로운 판을 짠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만든 디지털 카메라 기술 때문에 코닥 회사는 망해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코닥은 망했죠. 반면에 후지필름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가? 핵심 역량을 재정리해서 혁신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2015년도에 사상 최대 수준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1200억에는 뭐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배 곱하니까 1조 2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매출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기존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 뭐 사무용품 기술도 있는데 이런 신기술들을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으로 필름 생산할 때 주 원료가 콜라겐, 그 다음에 사진 변색 방지에 사용하던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키산틴을 이용해서 피부 재생에 관련된 항노화 화장품들을 개발을 해서 그게 히트가 치면서 후지필름은 사업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하던 게 있어요. 자기가 잘하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잘한다고 계속 보다가 새로운 혁신들을 놓쳐버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새로운 걸 못 봐요. 제 진주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지금 사업 잘 되는데 뭐 굳이 뭐 이게 딴 거 신경 쓸 거 없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진주에서 오래 살면서 이게 대학원 원호 졸업하신 분들 이렇게 여러 만나보면 한때 사업을 잘 하시던 회사들 중에 갑자기 부도맞는 회사들이 있어요.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명을 얘기하진 않겠는데 잘하는 회사들, 우리가 진주 지역에 잘하는 회사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매출도 좋고 스타 기업이라고 했고 그런 회사들이 망해버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남 가게 돼서 옛날에 한 5, 6년, 7, 8년 전에 스타 기업으로 했던 그 기업들 중에 망해버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대학 원들 중에 꽤 큰 규모로 사업을 잘한다고 했던 분들이 일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갑자기 도산을 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지금 잘 나갔을 때 새로운 사업에 변모할 기회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사업 환경이 바뀌어버릴 때 그게 도산을 해버리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편안한데 새로운 도전을 안 하죠. 그랬다가는 지금은 괜찮은데 3년, 4년, 5년 뒤에 그 기회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들이 있더란 거죠. 지금 기회가 생겼나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나요? 지금 그걸 안 하면 좀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요리조리 하셔.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예. 김 선생님은 회사 이름 뭐죠? 정했나요? 개그 콘서트? 뭐라고요? K 프로덕션.
K 프로덕션? 예. 맞아요? K 프로덕션? 가칭. 맞아요? 제가 져준 거죠? K 프로덕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진 거라,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 예. K 프로덕션. 이름 잘 졌네? K 프로덕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중단기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잘 되는 것을 보장하려면 뭔가 계속 시도와 이런 것들을 써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했더니 잘 안 됐어. 그때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뭐죠? 이 앞책에서 했던 게 뭐예요? 크랙션 전략으로, 크랙션의 네 가지가 뭐죠?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실행한다. 두 번째, 손해보지 않는 부분에 저리 지르고, 반복한 학습들에서 또 팀을 기업해서 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나가고 해보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정 선생님도 옆에 있지만 저희가 창업대학원 초창기 때 하여튼 별난 거 다 저질러서 망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뭐 크리액션 아카데미도 만들어. 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있었다면 제가 그 말렸을 거예요. 굳고 말린 분이 계셨어요. 굳고 말린 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말렸는지 아시죠? 예, 설모 교수님 굳고 말렸어요. 말렸는데 수강생 5명 모집하고 그냥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여튼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뭐 실패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P&G 아시죠? P&G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죠. 근데 P&G 하면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 혁신이라는 게 뭔가 얘기하려고요? 이 회사가 1800년도에도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보리 비누 알잖아요. 지금도 쓰잖아, 아이보리. 지금도 쓰나? 그게 언제 만들었냐면 1879년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를 P&G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1933년도 대공황 시절에 합성세제, 그러니까 빨래에 들어가는 그 섬유, 그 세탁제, 드래프트는 지금도 있지 않나요? 브랜드가 없어졌어요? 그거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제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언제? 1933년도에. 그리고 1940년도에 기능성 세제 타이드는 지금도 있네. 타이드 아직 있어요. 그렇죠. 46년도에 만들었어요. 기능성 타이드. 55년도에 불소 치약 있잖아요. 이빨 안 썩는 치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61년도에 최초의 기저귀, 애들 기저귀, 팸퍼스 지금도 있나요? 아직 있어요. 야, 저 되게 오래됐다. 나보다 먼저 태어났네? 팸퍼스 기저귀. 그리고 98년도에 페브리즈는 지금 많이 쓰는 거죠. 2001년도에 미백 치아제, 크레스트 화이트 스크립스. 그러니까 P&G는 소위 말하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롱런하게 오래 쓰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P&G를 어떻게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라는 거야.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얘네가 더 잘했던 건 뭐냐? 중간중간에 계속 혁신적인 조직체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최초로 1919년도 우리나라 뭐 있었죠? 3.1운동이 있었던 때에 그때 소위 말하는 소매 직판 제도를 영업사원들이 도매가 아니라 소매 직판 매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전략을 처음 만들어냈어. 1924년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 지금 여러분들 시장 조사라면 엄청 하기 싫어요. 창업한 기업한테 시장 조사 좀 해라면 귀찮은 거 안 하고 대충 감으로 때리고 막 이래. 근데 P&G는 전 세계 인류 최초에 뭘 했다고? 시장 조사라는 부서를 전담해서 소비자 욕구를 막 알아내려고 했어요. 몇 년 전에? 100년 전에. 24년도면 그렇죠. 소비자의 욕구가 뭔가. 혁신적이죠. 31년도에 뭐냐면 같은 카테고리의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서로 자기네 상품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랜드가 그런 거 했잖아요. 이랜드, 뭐 브랜따노, 언더우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소비자가 다 이렇게 생각, 우리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저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그들 회사 제품들이라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판을 키워버리는 이런 전략. 그리고 또 최초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개발도상국. 왜냐면 이런 소위 말하는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선진국만 팔지 제3세계는 뭐 인도 이런 데서는 잘 안 팔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인도 이런 저소득층이 있는 나라에 또 혁신적으로 제품들을 개발해서 들어가고 결국 얘네들이 거의 10년의 소위 말하는 경영 체계에 나올 만한 혁신적인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만들고 시스템들을 만들고 결국 P&G가 혁신적으로 됐던 거는 두 가지인데 앞에 제품만 그러니까 R&D를만 잘한 게 아니라 결국 R&D를 뒷받침될 수 있는 혁신적인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회사라는 거죠. 결국 혁신적인 제품도 만들어냈지만 혁신적인 프로세스도 계속 만들어낸 회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회사가. 체제가. 그러니까 이러니 어떻게 살 수 있다? 100년 넘게 회사가 유지되는 거죠. 회사가 100년 넘게 하는 것은 진짜 왜냐면 자식 때, 후손 때 뭐 이렇게 그 정신이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주 혁신적인 거죠. 남민웅 회장이 이런 얘기 했어요. 다산네트워크 대표죠. 청년기업가 정신 이사장이기도 하고. 저 뒤에 보면 선택과 집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끊임없이 다각화가 답이다. 통신 장비 하나만 갖고 한 놈을 파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 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IT판에서는 3차 하다가 죽다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죽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수합병해서 계약사를 5개 늘렸어요. 사업 다각화하니까 위기가 없었다. 뭐냐면 계속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늘리고 하면서 잘 되는 건 계속 집중하고 중간에 빼고 교체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아. 근데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보작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이게 상황이 나쁘면 요거 계속 갈아타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